한겨울 밤 한양 서촌의 어느 양반댁 마당에서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호적삼 한 벌만 걸친 채 얼어붙은 마당을 쓸다가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쌍한 것, 시집살이가 저리 혹독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애끼라 부르며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토록 증오했을까요? 보노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멍. 이제 부채를 접으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는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복당은 금부채를 그곳으로 날려줄게요. 조선 중기 한양 서촌 최진사댁. 최진사는 10년 전 본처를 여의고 미모와 지략을 겸비한 정씨를 후처로 맞아들였습니다. 정씨는 최진사의 전처 소생 아들 윤호를 친아들처럼 키우며 안방마님 자리를 굳혔습니다. 1년 전 윤호는 중매로 연하와 혼인했습니다. 연하는 떠돌이 생활 끝에 한 상인 집안에 거두어져 자란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고 부모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연하가 대문을 넘어서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연하를 처음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에게 왜 저토록 과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부터 정씨 부인의 연하에 대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저 연하를 볼 때마다 몸서리쳤고 입만 열면 애끼라 불렀습니다. 연하는 매일 쉰밥을 먹어야 했고 한겨울에도 호적삼만 입고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하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을 밥은 저기 있다. 사흘 전에 지은 밥, 이미 쉬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내 같은 것이 무슨 따끈한 밥을 먹겠느냐.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마당 구석에서 찬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낮이 되자 정씨 부인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당장 안방 청소를 해라. 연하는 안방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정리하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비녀 끝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하는 비녀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이런 비녀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누군가 이 비녀를 머리에 꽂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였을까? 하지만 기억은 너무 흐릿했습니다. 연하는 비녀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마침 사랑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님, 이 비녀가 마님 방 장롱에 있었는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씨 부인이 비녀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정씨 부인이 비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님, 왜 제 이름이 새겨진 비녀가 마님 방에 있는 것입니까? 정씨 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에서 광기로 어디서 천한 것이 감히. 찰싹? 정씨 부인이 연하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쓰러졌고 비녀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씨 부인이 비녀를 주워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알 바 아니다. 정씨 부인이 연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라. 오늘 밤까지 나오지 마라. 연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연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고통보다 혼란이 더 컸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놀라셨을까? 내 이름이 새겨진 비녀를 왜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을까?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다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던 기억. 그 사람이 이 은비녀를 머리에 꽂고 있었던 것 같은 기억. 울부짖으며 누군가를 부르던 기억.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설마. 하지만 정씨 부인의 그 공포에 질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녀를 볼 때 온몸이 떨리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벽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니어야 해.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달빛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내 어머니일 리 없어. 절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그 어머니라면? 연하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밥도 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지만 그것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비녀.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녀가 찬물과 식은 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 이제 나와도 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마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은 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찬밥이라도 주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인데도 홉적삼만 입히고 마당 일을 시켰습니다. 밤에는 마루에서 자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연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손발은 동상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정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하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처럼. 어느 날 밤 마루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추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해는 저물어 갔습니다. 어린 연하는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북한산 깊은 골짜기.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놓았습니다. 연하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어머니가 금방 올게. 어머니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으며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린 연하는 산길을 헤매다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발견했습니다. 연하는 마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은비녀를 머리에 꽂고 있었다. 달빛에 반짝이던 은비녀. 그리고 그 얼굴. 시어머니와 똑같았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5년 전에 어린 딸을 북한산에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내가 감히.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날 북한산에서 살아났습니다. 나무꾼에게 구조되어 살아났습니다. 정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미친 소리 말거라. 너는 고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어머님의 얼굴을, 그 은비녀를 모두 기억합니다. 정 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연하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감히. 그때 사랑채에서 최진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정 씨가 황급히 손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영감, 저 계집이 저를 모함합니다. 제가 재혼녀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최진사가 연하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최진사가 화를 냈습니다. 당장 사과하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 씨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헛소리를 하면 관아에 고발하여 내 목을 치게 하겠다. 둘 다 돌아가고 연하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학대를 받았지만 이제는 참았습니다. 말없이 시키는 일을 했고 찬밥을 먹었고 추운 마루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어느 날 밤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린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고도 죽이려 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학대를 받았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우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려면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집안의 약점을, 치부를, 숨겨진 비리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사랑채 뒤편을 지나다 최진사와 낯선 사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진사 어른, 이번 과거 시험 채점관 자리는 확실합니다. 다만 은자 100냥만 더 보태주신다면. 최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내일 사람을 보내겠네. 연하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과거 시험 부정. 이것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면. 다음 날 연하는 사랑채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정 씨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허락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최 진사의 서한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뇌물 명단이 적힌 장부를. 연하는 재빨리 그것을 베껴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안방 청소를 하다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가 하인들로부터 받은 뇌물 목록이었습니다. 쌀을 빼돌리고 은자를 착복하고 온갖 부정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건 역시 베껴 적어 숨겼습니다. 이것들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이 증거들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하는 장을 보러 나가는 하인들을 따라 한양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정 씨는 연하가 도망갈까봐 평소에는 박출입을 금지했지만 하인이 부족한 날이라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연하는 저작거리를 지나 한양 제1의 객주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송림 객주? 그곳은 연하가 어린 시절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객주 대문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연하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강희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연하를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야윈 얼굴. 도저히 강희를 만날 만한 신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희 나리께서는 아무나 만나지 않으십니다. 연하는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면 알아보실 겁니다. 하인이 옥패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황급히 나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연하는 객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30 남짓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렵한 인상. 상인이지만 선비 같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강희였습니다. 강희가 연하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연하?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절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강희 나리. 강희가 벌떡 일어나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새 이렇게 야위고. 강희는 연하의 거친 손과 야윈 얼굴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에게 물러가라 명했습니다. 방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강희가 말했습니다. 편히 말하시오. 연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 댁의 시집간 일, 시어머니의 혹독한 학대,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라는 사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희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시 만나서도 짓밟은 그 여자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습니다. 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오? 연하는 품에서 베껴 적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최 진사 댁의 부정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경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강희가 문서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요.
최 진사댁은 주로 소작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작인들을 빼앗으면 됩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하오. 소작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요. 소작료를 반으로 줄여주고 농기구를 지원해주면 됩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리께서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까? 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해가 아니요. 투자요. 그리고 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이 있어. 연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희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우리 객주에 떠돌이로 왔을 때를 기억하오.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거두셨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소. 연하는 복이 많은 아이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도움을 청하거든 반드시 도와라고.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인이셨습니다. 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은혜를 갚을 차례요.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작인들과 접촉하겠소. 그리고 이 증거들은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박씨, 제 동서의 비리도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렵지 않소. 연하는 객주를 나와 다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진사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작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떠나는 것이냐? 소작인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송림 객주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소작료도 반이고 농기구도 지원해준다 하여. 최 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정씨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소작인들이 다 떠나면 우리는. 최 진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말라. 금방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계속 떠났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절반 이상이 떠났습니다. 최 진사댁의 곡식 창고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복수의 첫 번째 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복수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최 진사댁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소작인들이 거의 다 떠났고 가을 추수 때 받아야 할 소작료가 끊겼습니다. 곡식 창고는 텅 비어갔고 하인들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기와가 무너져도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최 진사는 사랑채에서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송림 객주가 왜 갑자기? 정씨가 안방에서 나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감, 이러다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 아니옵니까? 최 진사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끄럽소.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물러가시오. 정 씨는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동서 박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박 씨는 최진사의 조카 며느리로 이 집 별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안방으로 들어와 절을 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 요즘 이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박 씨가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작인들이 다 떠났다 하던데요. 정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냐? 갑자기 송림 객주가 나서서 소작인들을 빼앗아 가다니.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뒤에서 사주한 것은 아닐까요? 정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이? 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하 말이냐?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며느님이 이상합니다. 예전처럼 울지도 않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마치 무언가 꾸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그 계집이? 다음 날 정 씨는 연하를 불러들였습니다. 연하가 안방으로 들어와 절을 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정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요즘 어디 나가는 일이 있더냐? 연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 보러 나간 것 말고는 대문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이냐? 네, 어머님. 정 씨는 연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문 밖 출입을 일체 금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님.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림 객주라.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연하를 버린 후 한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잠시 들렀던 객주. 그곳 주인이 떠돌이 아이 하나를 거두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연하였단 말인가? 정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박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 씨, 내가 나를 위해 일을 하나 해줄 수 있겠느냐? 박 씨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머님. 정 씨가 은자 몇 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송림 객주에 가서 주인을 만나보거라. 그리고 왜 우리 집 소작인들을 빼앗아 갔는지 알아오너라. 박 씨가 은자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박 씨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정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림 객주 주인이 누군가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더군요. 다만 박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 씨가 재촉했습니다. 다만 뭐냐? 객주 주인이 말하길 은혜를 갚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혜를 갚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가 놀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연아를 불러오너라. 연아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 씨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했느냐? 내가 송림 객주에 사주했느냐? 연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 씨가 연아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꾸민 것이지. 그때 사랑채에서 윤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윤호는 28살의 젊은 양반으로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윤호가 정 씨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정 씨가 윤호를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이 계집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하고 있다. 윤호가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윤호가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아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일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송림 객주는 한양 제1의 객주인데 연아가 그곳 주인을 사주할 수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 씨는 윤호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계집 편을 드는 것이냐?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며 키운 아들이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좋아. 너희들 모두 나를 배신하는구나. 정 씨는 안방 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습니다. 윤호가 연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소? 연아는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감싸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연아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윤호는 연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호 서방님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바뀌겠는가? 연아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학대를 받으며 모든 기대를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연아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희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정 씨 부인의 과거 행적 추적 완료. 증인 확보. 연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를 둘 차례다. 복수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최진사댁의 형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장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올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날마다 안방에서 분을 사귀며 보냈습니다. 연아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아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녀 하나가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마당 담 너머로 누군가 이것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연아는 꾸러미를 받아들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한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강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아는 촛불을 켜고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는 정 씨가 살던 마을 이장의 증언서였습니다. 정 씨가 5살 난 딸을 데리고 북한산으로 갔다가 혼자 돌아왔음. 딸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버린 것이라 의심함. 연하는 문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만족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최 진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최 진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당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최 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중대한 일이라. 좋다. 오늘 저녁 사당 앞에 모두 모이도록 하겠다. 연하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사당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최 진사, 정 씨, 윤호, 박 씨, 그리고 연하. 최 진사가 말했습니다. 연하가 중대한 일이 있다 하였다. 어서 말하거라. 연하는 고개를 들어 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씨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집안에 초혼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이 살던 마을 이장의 증언서입니다. 최 진사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 씨가 5살 난 딸을 데리고 북한산으로 갔다가 혼자 돌아왔다. 딸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버린 것이라 의심한다. 최 진사가 읽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런 것은 위조된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최 진사가 정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 이것이 정말이요?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버린 그 딸이 바로 저입니다. 사당 앞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연하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5살 때 북한산에 버려졌습니다. 송림객주 주인의 은인에게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연하는 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저를 학대하신 것입니다. 과거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정 씨가 고개를 들어 연하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최 진사가 정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 이것이 정말이요? 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박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씨에게 쏠렸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정 씨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 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남을 차례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본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 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곡식 창고의 쌀을 몰래 빼돌려 파셨습니다. 그 돈으로 비단옷과 장신구를 사셨습니다. 정 씨가 박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자리를 주는 대가로 은자를 받으셨습니다. 최 진사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이 지경이 된 것이오? 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 진사가 정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장 안방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안방마님 행세를 하지 마시오. 정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영감, 제발. 하지만 최 진사는 돌아서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당 앞에는 정 씨와 연하만 남았습니다. 정 씨가 연하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냐? 연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를 학대하신 것처럼 저도 어머님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 딸일 리 없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딸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연하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사당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수가 성공했습니다. 정 씨는 안방마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사당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최 진사는 정 씨 부인을 안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 씨 부인은 작은 곳간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때 넓은 안방의 주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곡식 창고보다 작은 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찬밥과 물만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은 정 씨 부인을 지나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친딸을 버렸다면서? 정 씨 부인은 곳간방 안에서 그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한편 윤호는 연하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하,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연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야위고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또렷했고 자세는 곧았습니다. 윤호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한겨울 호적衫만 입고 마당을 쓸 때 나는 따뜻한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소. 당신이 찬밥을 먹을 때 나는 따끈한 밥을 먹었소. 윤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진정 몰랐소. 연하는 말없이 윤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님을 믿으셨을 뿐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편 곡간방에 갇힌 정 씨 부인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정 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입에서는 계속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곡간방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나를 내보내라. 연하를 만나야 한다. 밥을 가져온 하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영감을 불러오너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곡간방에서 창문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부엌 쪽으로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 씨 부인이었습니다. 창문을 맨손으로 깬 것이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부인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님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 부인은 칼을 든 채 연하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달빛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정 씨 부인이 연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연하, 나와라. 당장 나와.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연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 씨 부인의 손에 들린 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연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 씨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날 이렇게 만드는 거냐?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버린 거야. 정 씨 부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먹을 것도 없고 너는 배고프다고 울어댔어. 정 씨 부인이 바닥을 쳤습니다. 먹을 게 하나 없었어. 줄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너는 계속 울고 나는 차라리 너를 낳지를 말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정 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생각도 하기 싫어. 너를 산에 두고 내려올 때 뒤도 안 돌아봤어. 도망친 거야. 살고 싶어서. 정 씨 부인이 연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왜 여기 왔어? 왜 하필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야? 정 씨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쳤어. 정 씨 부인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바람이 멈췄습니다. 정 씨 부인의 칼이 내려오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정 씨 부인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정 씨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희가 서 있었습니다. 강희가 정 씨 부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는 끝까지 상처만 주셨습니다. 연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어머님, 정 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연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희는 정 씨 부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륜을 저버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최진사가 달려왔습니다. 윤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최진사가 바닥에 쓰러진 정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정씨 부인이 최진사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저 계집 때문이에요. 연하 때문에. 정씨 부인이 연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내 어미야. 연하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살려고 했을 뿐이야. 저도 살려고 했습니다. 최진사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여자를 다시 곡간방에 가두고 창문까지 판자로 막아라. 하인들이 정씨 부인을 끌고 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나타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진사, 과거 시험 부정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다. 최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억울하오. 하지만 포졸들은 최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윤호야, 아비를 살려다오. 윤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진사 댁에는 연하와 윤호만 남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도망갔고 정씨 부인은 곡간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윤호가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연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소? 연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진사가 관아에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텅 빈 집에는 연하와 윤호 그리고 곡간방에 갇힌 정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하는 집을 나섰습니다. 윤호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연하는 혼자 가야 할 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향한 곳은 북한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졌던 그 산이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22해 전 5살 난 연하가 버려졌던 그곳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했다고 정씨 부인은 안방에서 쫓겨났고 최진사는 관아에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이렇게 허탈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더 행복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다면 어땠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다 내려와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연하가 놀라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한 노파가 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마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최진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노마님이 연하를 바라보며 내가 연하냐고 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다고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사당 안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노마님이 처음부터 모두 말하라고 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북한산에 버려진 일부터 이 집에 시집와서 겪은 학대,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노마님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이야기를 마치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이 그런 여자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마님이 정씨를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잠시 후 정씨 부인이 끌려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습니다. 노마님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마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늘이 용서하는 죄와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죄. 너는 후자를 저질렀다. 정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노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윤호에게 뒤주를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뒤주는 곡식을 보관하는 큰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죄인을 가두는 감옥으로도 쓰였습니다. 뒤주에 갇힌 자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뒤주를 가져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곳에는 갖지 않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정씨 부인을 뒤주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뒤주 뚜껑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비명이 들렸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노마님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최진사 집안의 족보와 인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다스리라고, 너만이 이 집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하가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노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연하의 손에 인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노마님은 그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연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쓰다. 그것을 잊지 마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뒤주는 곳간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사흘째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닷새가 되던 날 하인이 뒤주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인은 그것을 연하에게 가져갔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다고, 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를 버린 그날 자신은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였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적었습니다. 연하를 다시 만났을 때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과거가 탄로날까봐,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했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죽기 전에 이것만은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낳은 딸이지만 자신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디 자신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달라고 마지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하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죽었고 마지막 편지로 진심 어린 사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가슴은 공허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최진사 댁의 실질적 가주가 되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소작인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며 논밭을 다시 일구었고 집안은 서서히 번성했습니다. 최진사는 관아에서 풀려났지만 관직은 박탈당한 채 사랑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연하 곁에 있었습니다. 연하를 끝까지 사랑했지만 연하는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천륜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습니다. 정씨 부인은 딸을 버리고 다시 만나서도 학대했습니다. 그 대가로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진심 어린 사과를 남겼습니다. 둘째, 고통을 견디고 일어선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찾아옵니다. 연하는 1년 동안 지옥 같은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수를 계획했고 마침내 집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복수가 끝나도 미움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연하는 정씨 부인의 사과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연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정씨 부인은 죽기 전에야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 진심만큼은 연하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견디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는 비록 늦었어도 전해집니다.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진심만큼은 전해집니다. 연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처럼 늦었어도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